다음은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께서 2022년 유통시장 3가지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 연구위원님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님, 소비재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소비 심리도 꺾이고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건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이고요. 산업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유통만큼 아마 그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변하는 업종이 또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장의 변화가 주식시장으로 가장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통산업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유통시장의 변화에 침투를 받는, 데미지를 받는, 사그라지는 그런 업체들만 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데, 그 내부적인 그 메커니즘을 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올해 좀 많이 상장을 하죠. 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하반기, 향후가 되겠죠. 향후 그 유통시장의 큰 변화를 둔화, 그리고 레저, 그리고 재편, 요 세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아마 둔화하고 레저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장이 될 거고요. 2020년 소비시장의 특징, 그리고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재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는 유통시장이 한두 개 업체로 과점화되거나 이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나오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새로운 그 산업 내 세그멘트로 회사의 정체성을 좀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소비시장의 특징은, 이거는 대충 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도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소비시장은 둔화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이제 트래픽이 넘어오고 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데이터 보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1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온라인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프라인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구재하고 내구재에서 아웃도어, 여기서 아웃도어는 이제 패션에서의 아웃도어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집 밖에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들, 재화들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즘 홈쇼핑도 안 좋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해외로 조금씩 출입국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보실 텐데, 전반적인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2004분기하고 1분기하고 이제 채널별 성장률을 갖다가 본 건데,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이마트 1분기 때 적자 났죠. 면세점 같은 경우 이게 7% 성장인데, 이거는 원화 기준이고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플랫입니다.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12% 성장입니다만 작년 연간으로 21% 성장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래서 백화점하고 편의점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 채널도 좀 상당히 둔화되고 있죠.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률을 또 회사마다 보게 되면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가 인수했죠. 이베이 코리아는 1분기에 14%나 역신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8%, 7%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38%
1분기에 거래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23%입니다. 예, 굉장히 높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제외하게 되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2위인데 1등과 2등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이제 15%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등 간의 격차가 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백화점에서나 여러 성장해서. 근데 최근에 화장품 쪽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이 서비스 카테고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연, 레저, 여행 상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소비는 레저로, 아웃도어로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여행은 재개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우리나라 인바운드가 1,500만이 넘고 아웃바운드가 2,500만이 넘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10% 수준도 채 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비싸요. 그죠? 항공기 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항공 노선 자체도 연말까지 한 50% 정도 확충된다고 하잖아요. 2019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백화점이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연간 해외여행 지급액이 2019년 기준으로 한 30조 원 되는데, 우리나라 소매 판매 시장이 자동차하고 연료 빼고 나게 되면 한 40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을 한 7, 8% 정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소비가 2020년, 21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해외여행 가는데, 유럽 뭐 해외여행 가는데 한 3인 가족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여행이 없어지니까, 예, 저도 이사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뭐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소비가 많이,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무형 상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국내 유형 상품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내구재 소비가 상당히 좋았던 거고, 그게 지금 향후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명품 같은 것들. 그래서 백화점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 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 지표는 좋지가 않죠. 네, 소비 심리가 이제 꺾였고, 소비자 물가 5%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제 이런 외식비나 석유, 축산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이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1650조 뭐 이렇게 카운트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년 만에 가계 이자 부담액이 15조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조 시장인데 3%포인트 이상 소매 판매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매크로적인 것들이었고, 이제 경쟁 구도의 변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이 이쁠수록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쁘죠? 예. 그림이 이쁠수록 정성을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의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ODM 업체들이 한 30% 원가, 물론 이건 카테고리마다 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요. ODM이 30% 마진, 브랜드가 40%, 유통업체들이 30% 마진을 가져가게 되면서 소비자가 이제 100의 소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보게 되면 이제 온라인화가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4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냥 유통업체들이 다 마진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이 밸류체인 상에서 보게 되면 이 유통사들의 문제예요. 유통사들의 문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똑같은 재화를 싸게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싸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를 하게 되죠. 예, 요 소비자들 후생이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밀고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좋아진 거죠.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지만 사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내외에서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하향 안정화된 적이 6.25 이후에 없었어요. 물론 국제유가 안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유통마진의 훼손이 또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뭐냐고 하게 되면 배송 시장이 확대가 됐어요. 온라인 유통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갔었으니까 이게 누가 편해진 거예요? 소비자들이 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배송비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걸 유통사들이 다 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해외 직구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뭐 가전, 요즘은 그냥 한 5분 정도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사면 편의점 가서 사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배송을 해주겠다고 굳이 뭐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퀵커머스죠. 그래서 이 점점 더 소비자와 유통업체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한 2% 정도로 봐요. 아까 우리나라 소매판매 시장 400조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택배 시장이 한 7조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 정도의 그런 소비 시장의 마진이 택배 시장, 배송 시장을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카운트를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이 재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서서히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후생이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그동안 돈 많이 쓴 것들 좀 회수를 할 거란 말이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거고요. 시장이 재편이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후생은 점점 더 약해진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쿠팡 와우 가격이 4,900원으로 6월 11일 기준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2배 가까이 거의 70-80% 상승한 거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쿠팡이 어떤 유통 소비자들의 락인 장치를 확보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이제 소비자들이 좀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판가 상승으로 좀 오겠죠. 그리고 벤더들한테는 조금 더 마진을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오는 바잉 파워로 아마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의 원가율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화가 이제 소비의 밸류체인상에 여러 영향을 미쳤는데 간단히 보게 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를 했고 유통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졌고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재편이 되고 있고 브랜드 업체들은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고 진입장벽이 높은 ODM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좋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변화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림 되게 중요해요. 또 이쁘죠? 이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 그림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유통시장이 어떤 식으로 또 재편이 되고 있냐. 이제 쿠팡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고 1, 2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오케이. 다른 업체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산품, 식품하고 공산품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무형상품도 있어요. 여행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넣읍시다. 그래서 공산품 시장이 전체 시장이 한 85% 정도 되고요. 식품이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메이저 공산품 시장, 보편적 카테고리를 다룬 한 700만 개의 SKU를 핸들링하는 이제 그런 유통이죠. 이제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한 80%를 저희가 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이 160조 시장이에요. 그 가운데서 80%가 이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고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 그런 바잉 파워가 좋아져서 GP 마진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OTT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신규 사업에서 마치 줄기세포처럼 수많은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 업체들을 함부로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수한 경영진들이 어떤 신규 아이디어를 내놓고서 사업을 확장할지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근데 네이버와 쿠팡이 이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하고 쿠팡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플랫폼 업체가 유통 사업을 확대를 한 거고 쿠팡은 유통업체로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서서히 좀 DNA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시장은 차별적인 카테고리로 뭔가
니치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겠죠.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부상이 되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파크, 11번가 이런 업체들이죠. 원래는 여기 있었죠. 원래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이제 게임을 해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쩍 요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온라인 몰은 뭐 1조 원밖에 안 됩니다만은 공연 티켓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번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게임 해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슬쩍 내려와서 아마존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서 해외 직구 시장을 자기가 1등 먹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해외 직구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4조 원밖에 되지가 않고 성장률도 전체 온라인 시장 성장률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올리브영이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점포로만 1265개를 가진 회사인데 온라인에서도 이제 화장품 시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식품 시장이죠. 식품 온라인 시장은 공산품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대형마트도 있는 게 좋고, 그리고 CA 저장고라든지 콜드체인이라든지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처럼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쓱닷컴이나 오아시스 마켓컬리가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마트가 한국의 월마트가 되겠다고 이 프로세스를, 이 패스를 걸어오다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휙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마트가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다는 말은 이제 식품 온라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하고 맞짱을 뜨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쿠팡이 결국에는 힘들 것이다. 이마트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40여 개의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고 그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추구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대형마트는 식품 온라인 사업자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쓱닷컴하고 시너지가 있는 거지 이베이 코리아하고는 1도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시너지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SK가 몇 개죠? 3만 개 정도입니다. 근데 이 이베이 코리아는 몇 개예요? 700만 개입니다. 물류센터가 될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트닷컴 인수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식품 온라인 사업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아마존하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마트는 지금 반대로 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변화가 있었죠. 앞으로 기초가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이제 경쟁 구도가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2020년, 21년 이전에는 이렇게 3강 구도이긴 한데 쿠팡하고 네이버는 이제 긴장과 협력 관계가 있었고 이제 쿠팡하고 쓱닷컴은 차별화되어 있었죠. 공산품, 식품 온라인. 그리고 네이버하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공생 관계였어요. 네이버한테는 쓱닷컴이 식품 온라인 사업자로서 자기 플랫폼에 들어오길 원했고 쓱닷컴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이제 쓱닷컴에서 물류센터 큰 거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식품만 가지고서 이게 다 찰 수 있을까?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야 우리 지금 3자 배송할 때 물류센터 필요해 하면서 서로 철저한 공생관계가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넘어오게 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회사는 예전에 긴장과 협력 관계였는데 지금은 긴장 관계가 훨씬 더 높아졌다. 협력은 뭐였냐고 하게 되면 쿠팡도 네이버의 채널링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하기에는 쿠팡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가 공산품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협력 관계도 있었어요. 근데 협력이 상당히 흐릿해지고 있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쿠팡에서 가격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보다 더 싼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최저가 검색이 안 돼요. 이제 서서히 쿠팡이 이별을 고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미국이 그렇잖아요. 아마존에서 가격 검색 다 합니다. 왜냐면 아마존에 모든 카테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쿠팡도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죠. 쿠팡은 구조적으로 최저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직매입이기 때문에 재고를 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가격 비교를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마트하고 쿠팡은 차별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쿠팡도 쿠팡 프레쉬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인수하게 되면서 좀 공산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약간 좀 관계가 떨떠름해졌어요. 왜냐하게 되면 공산품을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면서 하게 됐네? 나도 공산품인데? 그리고 물류센터 짓는데 쓱닥폼이 굳이 네이버한테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베이코리아 인수해서 지금 자기도 지금 배송이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 네스케이프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꺼름직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가 되게 재밌죠. 이 그래프가 2020년에는 28조 22조 거래액이에요. 거래액. 그래서 네이버가 1등이었어요. 물론 여기는 근데 2021년 넘어오게 되면서 32조 38조로 쿠팡이 1등이 됐습니다. 거래액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네이버의 이 28조 원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두 번째는 채널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채널링 서비스는 가격 비교하게 되면 G마켓 11번가 옥션으로 채널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가 이제 14조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25조가 됐다고 해요. 21년도에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14조 원에서 25조가 됐으니까 거의 뭐 7, 80%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채널링 서비스가 거래액이 급감한 거죠. 왜냐하면 쿠팡한테 시장 점유율을 뺏겼으니까, G마켓이나 11번가가. 1분기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쿠팡하고 네이버가 1등이었다가 바뀌었고, 이 두 회사 간의 격차도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의 21년 실적의 함의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1, 2위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오프라인 대기업들에게 뭔가 온라인 사업에 평가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 쓰는 거 오케이, 당연히 써야 되겠죠. 비용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용을 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과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 확대거든요.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뭐예요? 지금 전체 시장이 21% 성장했는데 이베이코리아, 플랫, 롯데온 12% 성장했고 GS프레시 20%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쓰는데 보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쿠팡의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죠. 이커머스 사업에서, 커머스 사업에서, 유통 사업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이 신규 사업들, 쿠팡 이츠라든지 OTT, 지금 신동엽업 출연도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다 공짜죠. 매출이 1도 안 나와요. 거기서. 그거 다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유통 사업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이런 신규 사업의 손실이 점점 줄어가는 과정이 2분기에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손실이 줄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쿠팡에 대한 좀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에는 무조건 이익이 개선되겠죠. 6월 11일에 멤버십 다 가격을 인상했으니까 그게 온기로 접어드는 게 3분기죠. 그리고 3자 거래 비중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거는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온라인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27% 작년에 성장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 시장이 21% 성장했거든요. 근데 침투율이 전체 온라인은 지금 47%예요. 그런데 식품은 2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되게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식품 온라인 시장이 조금 더 먹을 게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성장 여력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성장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그냥 식품 온라인 시장이 침투율이 애시당초 전체 온라인보다는 그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식품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 그래서 지금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썼는데 시장 점유율이 내려갔죠.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결국 캐시플로우잖아요. 근데 그 논리는 뭐냐면 두 가지가 교집합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35%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그런 막대한 트래픽과 바잉 파워를 이용해서 캐시플로우를 나중에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마존이 두세 번에 걸쳐서 이미 다 시연을 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이 줄고 있어야 돼요. 아니 원가에 계속 팔면은 뭐 매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나중에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할 수가 없겠죠. 파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교집합을 이뤄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업 손실이 줄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쿠팡이 주가 계속 하락한 이유가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손실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물론 이제 현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1분기 때부터 지금 손실이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죠.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영업 손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1분기 때부터는 지금 영업 손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장은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지가 않죠.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라는 게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3강이 자기의 나름의 영업 권역에서 성장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과점화되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아마존 프라임이 제일 싼 데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라쿠텐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쓱닷컴은 돈을 썼는데도 시장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마켓컬리는 영업 손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오아시스는 지금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 매출이 2배가 됐어요. 이 회사가 수익이 났던 이유는 온라인의 재고를 오프라인으로 소진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이 손실을 어떻게 줄일지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수익성 개선할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건데, 제일 재밌는 거는 오프라인 가치가 부각되는 업체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2015년, 16년, 17년 막 이때 온라인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프라인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마치 등에 커다란 그 바위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디스카운트 요인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시장이 한 10여 년 이제 막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다른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프라인 점포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그먼트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월마트죠.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2018년부터 맞짱을 뜨기 시작했는데, 아마존은 이때부터 수익성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마존은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 계속 낮추고 하게 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2019년도 아마 2분기 실적 발표였을 거예요. 그때 막 아마존이 어닝 쇼크 내고서 막 우리 신규 투자 2조 원 더 해야 될 것이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기자들하고 애널리스트만 난리가 나가지고서는 주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10여일 후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야 너희도 지금 아마존에서 이렇게 투자 많이 한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3,40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 배송할 거야. 그러면서 매출도 좋아졌는데 수익성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의 퀵커머스, 요게 이제 재밌는 시장이에요. 퀵커머스, 아까 이제 뭐 편의점하고 슈퍼까지도 온라인 채널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퀵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한 7천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성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마트가 100% 성장을 했고, 그런데 플레이어가 별로 없다. 왜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이에요. 장보기 쇼핑, 그러니까 쓱닷컴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길 배송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기 배송 수요 성격이 상당히 짙어요. 그런데 이 퀵커머스는 갑자기
아이한테 간식을 차려줘야 되거나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갑자기 나가기 싫거나 내가 몸이 아파서 슈퍼 가기 싫거나 뭐 이럴 때 발생하는 스팟성 수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로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 여력이나 수요가 불확실해요. 무슨 뭐 컨설팅 회사에서 뭐 2025년까지 5조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퀵커머스는 음식 배달은 아니에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대부분의 매출은 음식점 배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유통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청에서도 음식 서비스 시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퀵커머스는 비마트를 말하는 겁니다. 요마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성장은 많이 하고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여력을 갖다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두 시간 안에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마트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름한 상가 4층에 이제 물류센터를 조그맣게 두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다 임차료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GS 리테일이 지금 요기요를 인수를 했는데 이 GS 리테일의 슈퍼 330개가 있는데 이 슈퍼가 이 MFC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월마트하고 똑같은 논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900만의 고객 접점을 만들어놨고 슈퍼가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GS도 마찬가지고 미운오리 새끼였어요. 지금 모든 유통 채널 가운데 가장 샌드위치 되고 있는 게 이 슈퍼예요. 백화점은 하이엔드 쇼핑이고 대형마트는 식품 온라인하고 함께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 확대 뭐 이런 걸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슈퍼가 어정쩡하게 끼어가지고서는 완전 미운오리 새끼가 됐는데 이 퀵커머스 시장이 자칫하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슈퍼가 미운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 퀵커머스 시장이 얼마만큼 정상화되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브영 8월이나 9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죠. 원래 처음엔 되게 재미없었어요.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오프라인 점포만 잔뜩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무슨 프라이싱을 하느냐. 실제로 H&B 시장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온라인 시장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화장품 시장에서 다 도태됐어요. 롭스, 랄라블라 다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장 점유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영심이 장학퀴즈처럼. 영심이가 예전에 보면은 100점 가지고 기본 점수 가지고 1등 했죠.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실수해가지고 틀려가지고서 감점되는 바람에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서는 재미없겠다 싶었는데 이 2021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13% 증가했어요. 점포는 6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 온라인에서 성장한 겁니다. 오늘 드림. 근데 영업이익이 38%나 증가했어요.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사업할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떨어져요. 경쟁이 심해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마진도 좋아져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GP 마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GP 마진이 50%예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다 도태됐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시장 점유율이 70%니까. 50%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유통 채널은 면세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만큼 그만큼 바잉 파워가 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올리브영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고정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다운타운가에 있어야 되고 점포 면적은 원브랜드 샵보다 서너 배고 그리고 6명 정도의 고정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점포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했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배송비를 좀 내더라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게 훨씬 더 마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다 제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화장품이 침투율이 되게 높아요. 10개 중에 4개는 지금 다 이미 온라인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30% 안 되는데 이미 좀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있죠? 뭐 W 컨셉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뭔가 우리가 좀 떠오르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온라인 패션 사업자로서. 근데 화장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고 무주공산이다. 만약에 올리브영이 이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서 뭔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시그널만 전달한다라고 하게 돼도 상당히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드림 서비스는 올리브영밖에 못하죠. 왜냐하면 1265개 점포에서 한두 시간 안에 배송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오프라인 점포가 또 MFC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유통시장을 볼 때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쿠팡과 네이버 위주로 재편된 만큼 또 식품 온라인 업체들은 새로운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오프라인 점포가 온라인 사업의 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